먼저 이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지난 2년 6개월 동안 우리 자료 제출 문제로 총무과하고 약간 의견이 좀 상충된 부분이 있었는데, 여튼 우리 김기남 과장님께서 총무과로 오셔가지고 일단 그 열람을 하고 그 자료를 2년 반 만에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고 어떤 전문성의 부분의 확인차에서 그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고, 지금 이제 보고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과 또 우리가 직접 만나서 협의를 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 그 박성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비슷한데요. 이제 뭐 센터장이나 뭐 팀장이나 그 공익활동지원센터 직원들의 그 채용할 때 뭐 당연히 이제 그게 이제 인사 관련 법령 법규 그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데, 그 이게 이제 인사 관련 법령이 헌법상의 그 공무사무임권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그 일정 학력이나 경력 요건을 충족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서류 전형을 합격을 시키고 면접 시험을 통해서 그 적격자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아마 이제 그 전문성이 뭐 이렇게 완벽하니 뭐 되진 않고 다소 결여될 수는 있는데, 앞으로는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신중히 그 채용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제출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 이 총무과뿐만이 아닌 물론 다른 부서에도 같이 상황은 됩니다만은, 항상 나주시 자체 내에서 그 의원의 자료 요구에 지금까지 두 차례에 제가 그 과를 가지고, 두 차례가 아니죠, 차례 순서대로 따지면 한 수차례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총무과뿐만이 아니라 가족아동과라든지 다른 또 과가 있는데, 그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자료 제출에 이렇게 제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나주시 집행부에서는 항상 이런 말을 해와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 그렇게 물어보면, 자료 요구권에 대해 별도 보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항상 자료 제출을 거기에 근거해서 제출을 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난 6월 정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주시청 자문 변호사 그리고 나주시의회 변호사의 의견도 똑같았고 단 한 명만 달랐었는데, 행정안전부 질의에 자료 제출 요구 그 총무과의 사항, 이제 해결된 총무과의 사항을 자료 제출 서류 서면으로 요구를 했었어요. 그 쉽게 말해서 행정안전부에서의 답변은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나주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나주시가 거부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오늘 또 법제처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법제처에서 이게 나와 있어요. 정확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는 바 법령의 그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법령 범위에는 공공기관에 관한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유가 이제 또 계속됩니다. 앞으로 이제 시정 질문에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또 거론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자료 제출 부분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싸움이 좀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법제처나 행안부에서 거부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집행부의 어떤 행정을 진행하는 사항에 있어서 뭔가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협의를 통해서 부분적 공개도 가능하고요. 그건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그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반드시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일단 이 행감 자료 우리 책자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 추가 제출 서류 추가 자료 제출 요구했고 그 추가 제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걸 지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만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서별 조직 인력 현황 및 추 인력 배치 계획에 따른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조직 인력 운영의 효율성 부분 먼저 각 실과서별 조직 인력 현황 및 추 인력 배치 계획이 있는데요. 문제점을 좀 굳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정원 초과 또는 정원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부서 간 업무량 불균형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2023년 12월 기준 총 정원이 1,195명인 반면 현원은 1,205명으로 과운 상태였고요. 읍면동 소계는 정원보다 11명이 부족해. 그리고 서울 세종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정원 대비 서너 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 한 가지 문화예술 특화기획단은 6명에서 7명 정도 가장 큰 결혼율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과원이 발생하는 부서 즉 이제 총무과나 빛가람 시설 관리 사업소 등 과결혼이 발생하는 부서 문화예술 특화기획단이나 또 서울 세종사무소 간 업무량 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행정을 하다 보면 신규 행정 수요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정원을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어차피 이제 조직이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나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잘하는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최근에 신규 행정 수요가 생겼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 기본적으로 그 사업소 같은 경우는 5명 이상의 정원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서울 세종사무소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2명 정도면 충분한데 이제 불가피하게 정원을 5명 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하고 이게 인사 관련 법령에 최소 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현원하고 정원하고 안 맞는 부분은 이게 지금 행정 수요하고 좀 정원이 좀 이렇게 미처 못 따라가는 부분 특히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이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로 정부에서 정원 동결 방침이 계속 지금 몇 년째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새롭게 사업을 해야 할 것 많고 일도 많이 늘어나는데 정원이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좀 불가피하게 이렇게 맞지 않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결혼 상태, 그러니까 많고 적은 부족함의 상태에서 부서에서 추가 인력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필수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 내용이 뭐냐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원보다 현원이 좀 많은 경우가 그렇게 신규 행정 수요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정원을 늘리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현원으로
그 뭐 이렇게 근무지 배치라든가 내지는 인사 때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그 현안 수요를 충당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 배치를 하실 때 부서의 필수 기능과 업무량을 좀 고려해서 정원 조정을 우선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또 빛가람 시설 사업소도 뭐 과잉 인력 부분으로 지속적인 가온 상태인데 이것도 해당 부서 과잉 인력을 타 부서 결혼 보충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효율성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업무량 대비 인력 수요를 좀 다시 한번 평가해서 적정 정원을 좀 재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업무량 조사나 뭐 이런 부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2025년 1월, 2024년 1월인가요? 정기 인사를 통해 인력 재배치가 뭐 예정됐었는데 구체적 계획 기준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혹시 정기 인사 시 인력 배치 기준과 주민 서비스 지속성 보장 방안이 있습니까? 뭐 정기 인사 때 뭐 인력 배치하는 뭐 기준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부서의 정년원을 이제 판단을 하고, 특히 이제 1월하고 7월 정기 인사 때에는 이게 이제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뭐 공로연수를 들어간다든가 또 휴직을 또 많이 간다든가 휴직에서 복직을 한다든가, 거기에다가 또 그 시점에서의 그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신규 행정 수요를 반영을 해가지고 뭐 인력을 배치하게 됩니다. 정기 인사를 보면 이제 항상 저희들이 인사가 지금 벌써 민선 8기로서 네 번째 이루어졌죠. 예. 그런데 참 정기 인사를 보면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 정기 인사 기준, 뭐 기준이라든지 그 부분을 좀 명확히 공개해서 인력 배치를 하면 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뭐 승진 인사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아까 이제 조직의 뭐 부서별로 정연원을 이렇게 채우는 그런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뭐 승진이나 또 이제 뭐 읍면동에서 번청 전보라든가 또 번청에서도 뭐 주요 보직 전보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뭐 지향하는 나주시의 발전 그리고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뭐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를 해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뭐 승진이나 또 상향 전보를 통해서 그 보상을 해주고 있고요. 다른 부분 또 인사 고충 부분도 보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반영을 해주는 편입니다. 사실 시장님부터서도 굉장히 그 직원들의 인사 고충을 들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고요.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본인들의 역량을 뭐 키워 나가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인사 권한이 시장 고유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 항상 보면은 부서 인사 이동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 부서의 그러니까 업무 있죠.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다 보면, 공무원들이 바뀌다 보면 예전에 해왔던 업무에 대해서 다시 파악을 하고, 또 의원이 계속 연결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바뀌면 다시 판단해야 될 시기가 되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업무 인수인계의 부분에서도 문제이긴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최소한의 그 업무, 그러니까 그 부서의 업무를 해올 수 있는 기간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벼운 말씀으로 드리는 거지만, 남평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남평읍장으로 재직하시던 모 과장님이 갑자기 6개월 만에 그냥 바꿔져 버리니까 남평의 그 읍사무소에서 연속성으로 일하던 업무가 지금 안 됐던 경우도 있어요. 여하튼 그 인사 이동과 동시에 인사 이동을 시장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인해서 하셔야 한다고 말씀했을 때는 그 업무의 연속성,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의 그 인수인계, 인수 과정은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뭐 관련 조례에도 그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 감사실에서 그 사무인계서 내용을 그 점검을 확인 점검을 하고 인계인수 승인이 나면 그 인계인수서에 의해서 인계인수를 정확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 그러니까 다루고 있는 그 법령이나
지침, 뭐 예규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계인수를 이렇게 충실히 한다 하더라도 조금 그 재궤도에 오른 데는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은 조금 인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4년부터 22년부터 24년까지 부서 또 결혼 사항을 좀 보면은 대부분의 부서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읍면동 단위에서 결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2024년 10월 기준 읍면동 소계에서 17명의 결혼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채용의 지연, 물론 이제 현원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비정규직 및 파견 인력에 의존하고 있고, 농촌 지역 부서에 대한 인력 선호도가 어느 정도 없기 때문에,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읍면동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떤 대책을 시에서는 시행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인력 배치 계획이 있습니까? 결혼에 대한. 이제 아까는 2023년 10월 기준하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그 정원하고 현원하고 거의 일치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지난 7월 정기 인사 때 읍면동에 결혼이 보통 한 명씩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 건 사실이고요. 지난 10월 달에 그 2024년 그 공개 채용으로 구급 공무원 들어온 직원들이 그 읍면동에 배치를, 그때 결혼이 됐던 그런 읍면동에 대부분 한두 명씩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현재는 결혼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현재 지금 상태에는 현원하고 정원이 거의 맞아갔단 네, 말씀이시죠? 거의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럼 민선 8기 아까 그 다른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위탁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좀 포괄적인 법률에 의한 감사를 했다면, 저는 나주시 위탁의 위탁 사업에 관해서 좀 세부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탁업체 선정 방식 및 관리 투명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부 사업에서 수의계약 방식이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주시 향토문화회관 위탁관리,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등 수의계약이 공정성과 경쟁성을 좀 제어할 우려가 있는데요. 수의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간 위탁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성, 효율성 뭐 이런 부분에 근거해 가지고 필요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거기가 아마 그 민간 위탁 금액 자체가 이렇게 아마 그 상대적으로 좀 적은 금액일 것이고, 거기 아까 뭐 구체적으로 사례된 그 한 뭐 그런 정도의 그 민간 위탁 사무 같은 경우는 또 대체하기 어려운 그런 불가피성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 민간 위탁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향후 공모 방식 확대를 좀 고려해 볼 의사는 없나요? 현재 뭐 이제 공모 방식은 현재 이제 우리 뭐 민간 위탁 특진행하는 조례라든가 관련 그 지침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탁 기관의 지금 현재 운영 성과 평가 결과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수탁 기관의 운영 성과 평가는 그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 연 1회 이상 그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에 그 성과 평가를 한 이후에 추후에 이제 뭐 그 재위탁 여부 결정이라든가 이런 쪽에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방금 과장님께서도 그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셨지만, 수의계약 대신 공모 또는 입찰 방식을 단계적으로 좀 확대해서 공정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과 함께 수탁기관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좀 공개를 해주세요. 지금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예, 아니죠. 지금 아마 이 부분은 공개하는 걸로 각 사업 아, 부서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공개를 해서 평가 점수가 일정 기준 미달일 경우에는 위탁 해지를 또 명확히 명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재위탁 일상화 및 평가가 보면은 문제점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재위탁이 주된 방식으로 활용되어 실질적인 성과 평가가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라든지 공중 화장실 청소 등 뭐 위탁금 증가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재위탁 과정에서 수탁 기간 변경 사례가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탁 기간 변경 사례가 적은 이유. 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한 사유로 아마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성과평가 지금 계속 공개하고 계신다고 네. 했는데 성과평가 체계의 구체적인 지표하고 그 적용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자료는 없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 의원님을 통해서 의원님이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위탁 사업 계속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위탁 사업이 보면은 일부 사업에서 위탁 금액이 증액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라든지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은 지금 어차피 리모델링 부분이 발생해서 지금 위탁금이 증액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세부적인 여기 자료를 주신 거 보면 세부적인 사용 계획과 근거가 좀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인건비 비율 변화 원인도 불명확하고요. 위탁금 증액의 그 주요 사유와 관련 자료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가 인상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에다가 기존 시설이 좀 노후화됨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필요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기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액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사업 성과에 직접적으로 기여가 됐습니까? 예, 아마 그런 부분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 증액 시에는 상세 사용 계획 및 기대 성과를 사전에 좀 철저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증액 효과를 분석해서 차기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제안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부 사업 그러니까 인건비 비중을 보면 좀 불균형한 부분이 있는데 일부 사업 예를 들어서 나주시 보감리 고분전시관 그리고 나주시 향토문화회관에서 인건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일부 사업은 인건비 비중이 감소했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하수처리 시설 관리 대행 이런 데는 근로자의 처우 악화가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평준화가 안 맞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업별 그 인건비 비율 기준이 혹시 있나요? 그리고 해당 기준 준수 여부는 어떻게 지금 점검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각 사업 부서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하는데 인건비를 몇 프로를 이렇게 제한을 두거나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규정하는 바는 없고요. 예, 그런 규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율이 과도하거나 좀 미흡한 사업을 대상으로 별도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검이나 성과 평가 시에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복 및 유사 사업의 이제 비효율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비슷한 성격의 사업, 예를 들어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1호점에 3호점, 공중 화장실 청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비슷한 성격의 사업에서 관리 방식 및 예산 배분이 좀 중복이 우려되기도 해요. 시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가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업들을 통합 운영할 가능성은 좀 있나요? 아마 그 사업이 각 이제 부서에서 사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깊이 그거를 들여다볼 적인 시간은 솔직히 없었습니다만은 각 민간 위탁 사무별로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그런 통합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산 지원형과 위탁 유형이 예산 지원형과 자립형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축산부 오토 캠핑장이라든지 나주 농산물 거점 산지 유통센터 이 부분 자립형 사업에서 수익 목표 설정 및 성과 평가가 굉장히 부재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자립형 사업의 수익 목표는 어떻게 설정되고 자립형 사업의 운영 실패 시 대안은 혹시 있습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각 사업 부서에서 처음에 위탁 공모를 하거나 그 계획 수립 추진하고 공모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인사부서에서 이제 그 총괄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그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탁을 추진하는 방법이라든가 평가라든가 공모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동의를 구하거나 협약 체결하고 이런 성과 관리하는 이런 쪽에 이제 기존 매뉴얼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각 사업 부서별로 좀 추진을 하는 부분이라 예, 그 사업 부서별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
매뉴얼을 가지고 하신다면 예산 지원형과 자립형의 명확한 기준이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 사례를 비교 분석해 보면 타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유사 사업 사례 그리고 또 참고해서 좀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 방식을 나주시 자전거 대여소에 적용해서 또 이용률 증가를 좀 유도해 볼 수도 있고 뭐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한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시민에게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플랫폼도 좀 구축을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공무원 외부기관 파견 내역을 좀 여기서 보겠습니다. 근데 외부기관 파견 내역이 보면은 우리 나주시 의회에서 또 다른 곳에서 듣는 것과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제출해준 자료 제출해준 사항을 보면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좀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공무원 외부 기관 파견할 때 보면은 파견 목적이 그리고 또 명확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일부 파견의 경우에는 뭐 구체적인 업무 목표나 기대 효과에 대한 명시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예를 들어 전라남도 혁신 도시 지원단이나 전라남도 국제 농업 박람회 등에서 어떤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주시 행정에 어떤 가치를 더하는지 그게 굉장히 불분명해요. 각 파견자의 세부 직무 및 계획 그리고 성과 평가 기준이 있나요? 그거 지금 하고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파견은 뭐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업무 수행과 관련돼서 행정 지원이나 뭐 그 연수 그밖에 능력 개발을 위해 사로 돼 있는데요. 이제 주로 보면 그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우리 시와 관련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파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가 좀 굉장히 바쁜 뭐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행정기관을 이렇게 행정 지원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와 뭐 다른 그런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 지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 파견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그 파견된 내부 공백은 어떻게 메꾸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뭐 4급 직원도 지금 파견 가 계시고 5급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직무대리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그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특히 이제 그 별도 정원 승인을 받은 경우는 별도로 그 직위를 이렇게 그 채워 가지고 그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시에서도 잘 알아서 외부 파견을 하시겠지만 24명의 파견자 지금 나주시 자체 업무 공백이 물론 이제 직무대행 체제로 해서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상급자 쉽게 말해서 직무대행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승진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우리 고위직 공무원들이 조금 늘어나는 상황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밑에 직급 공무원들이 좀 일의 분량이 업무가 과다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정원 및 업무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는지 여부하고 그 관련해서 사전 조율이 충분히 했는지 확인도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 혹시 과장님께서 나중에라도 다시 저한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공무원 휴직 현황을 살펴보면 시간 선택 임기제 인력 활용의 부족과도 연결이 되는데 93명의 시간 선택 임기제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과결혼 문제를 얼마나 보완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체 인력 배치 지연 시 업무 대행자 수당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명확한 기준과 예산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시간 선택 임기제 인력이 실제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업무 대행 수당 지급 기준 및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설정한가요? 업무 대행 수당은 뭐 지방 공무원 수당 규정하고 그 지방 공무원 뭐 인사분야 운영 지침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니 그 출산휴가 90일이죠. 출산휴가 기간이라든가 30일 이상의 병가, 그다음에 육아휴직 또는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의 질병휴직자에 대해서 그 업무를 대행하는 그 직원에게
월 20만 원의 그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한 사람 몫을 한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두 사람 업무를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 한 사람 업무를 또 둘이 나눠서 이렇게 그 본다 하면 그거를 둘이 나눠서 이렇게 2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2023년, 2024년 당직 민원 처리 현황을 자료를 살펴보면은 일별, 월별 민원 건수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민원 대응의 질 향상 여부에 대한 데이터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요. 민원 건수 대비 처리 결과 만족도 조사나 혹시 민원 유형별 대응 방안도 좀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접수된 민원의 유형별 세부 분류와 처리 결과는 갖고 있습니까? 이제 그 당직 근무하는 동안에 이제 일식 숙직 근무하는 동안에 이제 주로 보면 이렇게 뭐 환경 관련 민원이라든가 그 뭐 가로등 관련 민원이나 또 주민 불편 민원 이런 게 대부분이 들어오는데요. 그 부분을 이렇게 즉시 조치 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당직 근무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또 뭐 이렇게 그 도로에 낙하물 같은 거 있는 경우에는 우리 그 도로보수원들이 비상근무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바로 연락해가지고 바로 처리를 하고 이제 그게 당일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 길에 그 부서에 이렇게 전달을 해가지고 그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통계를 빼거나 그런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자료가 없다면 민원 처리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당직 민원 관련해서 뭐 아직까지 시민 만족도 조사를 뭐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상시 당직 시스템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온라인 민원 대응 시스템 강화 방안을 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따가 저 콜센터에 대한 부분 잠깐 제가 거론할 텐데 그때 다시 여쭙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살펴본 자료가 지금 굉장히 추가 자료에 따라서 굉장히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보면 뭐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2024년 워터파크 결산 문제 네. 그 부분도 이제 굉장히 그 투명성 있게 해야 되는데 실은 너무 우리가 말하는 각이 딱딱딱 맞게 이렇게 정상 결과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있고요.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역사회의 참여와 또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체 방안, 지역 협력 모델 마련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어떤 주민자치회의 어떤 그 마을 민원 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이 과연 진짜 주민 전체가 아니면 주민 다수가 그걸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자치회 자체 내에서 회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한두 명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시행되고 그러는 건지 그 부분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혹시? 그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관련해서 이렇게 뭐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도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결과를 받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민총회는 그 많은 주민들이 그 투표를 통해 가지고 그 하고 이렇게 그 지역의 발전이나 뭐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원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주민자치회 내지는 한두 명의 의견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 이번에 제가 이 자료 오토바크 결산 자료 예를 들어서 영산포에서 했던 그 물놀이 시설 자료라든지 그 자료를 다 봤을 때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점이 많아요. 근데 그걸 여기에서 직접 하면은 시간이 10시간이 걸려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그 추가 질문서를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에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예. 뭐 영어 말하기 대회, 공익활동 지원센터, 뭐 공익활동가 활동 내역이라든지 웃음 치료사, 피실리데이터 뭐 활동 내역 그리고 아까 우리 김관영 의원하고 박성원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사회적 경제, 마을기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공익활동가 스피치 교육, 또 북한 이탈 주민 지역 협의회 운영,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현황, 마을계획 수립 컨설팅 여러 개가 지금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박성원 의원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위원회 회의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그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예산 대비 실적이 부족해요.
일부 기업의 지원 인원이 낮아서인 것 같기도 하고 전문 인력 지원 사업 지속성도 부족하고 그래서 2024년 지원 종료 예정인 것도 있고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기업별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서 일자리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일반이 있고 이제 전문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 지원을 통해서 그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뭐 더욱더 발전하고 이렇게 뭐 그 자생력을 갖추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전문 인력 지원 사업 종료 후에 관련 인력이 지속 활용 방안도 생각하고 있나요? 네, 그런 지원을 통해서 결국은 자립하는 그런 그 사회적 경제 기업체가 늘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제가 제안을 구체하자면 기업별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고성과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 그리고 전문 인력의 역량을 지역 사회에서 한 번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같은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네, 그러한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50% 이상 줄여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페이지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행정정보공개 접수 현황 및 비공개 건수 사유에 대한 부분에서 나유시는 2,757건의 정보 공개 청구 중 총 50건을 비공개 처리했고 그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기재했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주로 사생활 보호, 영업 비밀 보호, 특정인 이익 또는 불이익의 항목을 적용했고 이는 비공개 항목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비공개 항목별 법적 검토 문제점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사생활과 영업 비밀 보호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죠. 근데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에는 정보 공개의 공공성을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정보는 비공개 처리보다도 부분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비공개된 사료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비공개된 처리건 중에서 부분 공개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지 검토를 혹시 하셨나요? 네, 저희도 이제 기본적으로 전부 공개는 그 보호할 정보가 없을 때 전부 공개를 하는 거고요. 부분 공개는 그 개인 정보나 민감 정보를 좀 이렇게 제외하고 내지는 가리고 공개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제 비공개는 그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부터 8호까지 있는 그 각호 사유에 해당이 될 때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기본적으로는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비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개인정보 관련해서도 이렇게 그 가려서 하거나 또는 영업상 그 경영상의 비밀 같은 경우도 좀 민감한 부분을 가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가려서 부분 공개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공개 처리 기준을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 가이드라인 수립해가지고 그 부분에 맞게끔 법률도 있지만 그 부분에 맞게끔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공무원 급여라든지 복지나 공무원 급여 그리고 복지 같은 그런 공공 정보의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 이유로 비공개 처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 공개 방안이나 외부 기관 자문을 통한 공개 기준 혹시 강화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 공무원 개인의 급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사람 개인의 그 민감한 정보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법령이나 그 관련 법 규집에도 그런 부분을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그 공무원 급여 말고 다른 게 아까 말씀하셨죠? 사생활 보호와 같은 사유로 비공개 처리하는 거. 공공 정보의 경우에도 이제 그 공무원 복지 혜택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경우도 개인적인 것보다는 우리 나주시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복지 혜택 이런 경우는 당연히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다른 점이 일반 시민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 점이 많아요. 근데 물론 이제
모두 생각이 다 통합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공무원 복지라든지 급여 뭐 얼마를 받냐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급여와 관계된 부분일 거예요. 금액을 말하지는 않겠죠. 네. 공무원 복지 및 급여 관련된 정보는 공공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근데 뭐 대부분 사실 이제 뭐 부분 잘 아시지만 공개가 우리 필요할 것 공무원 같은데. 월급이 유리지갑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대부분 다 알려져 가지고 그 사람의 뭐 직급, 그다음에 경력에 따른 호봉 뭐 이거에 의해서 대부분에 다 어느 정도 그 급여를 받는지는 유추해 보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왜 우리 의원들의 급여는 유출을 못 하실까요, 시민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면 충분히 알 수 우리 있는 의원들 급여도 공개됐으면 거라고 좋겠어요.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금방 뭐 인터넷 들어가서 좀 조회하면 금방 나오는데요. 예. 뭐 아까 기록물 관리 현황 이관 폐기 문제점은 뭐 박성훈 의원이 하셨기 때문에 단지 이제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폐기 대상 기록물에 대한 부서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죠. 네, 심의위원회 통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폐기 대상 기록물에 대한 부서 의견 조회가 의견 조회가 좀 강화됐으면 좋겠고 네. 보류 기록물에 대한 보류 기록물에 대한 정기적인 재평가와 관리 방안을 좀 수립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꼭 그 심의위원회에서 끝냈다 해서 바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쯤은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관영 의원님이 아까 하나만 질의하신다 그래가지고 여러 개를 질문하셨고 제 걸 다 제가 준비한 자료와 같이 공동된 것이 있어서 뭐 휴양시설 같은 경우 회원권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제안으로 가름하자면 저조한 이용률의 회원권은 매각하거나 대체해서 좀 활용률이 높은 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적극 공감합니다. 예, 네. 연말에 그 운영 효율성 평가를 통해서 불필요한 지출도 줄이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마련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읍면동 소규모 민원 처리 예산과 기초질서 확립에 대해 사업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읍면동별로 인건비와 시설비가 일정하게 책정되어서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 필요에 맞춘 유연한 예산 배정이 좀 필요하고 연간 실사용 내역과 민원 수요에 따라 조정하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읍면동에 그 소규모 민원 처리 사업비 아마 이제 의원님도 뭐 현장에서 주민들 만나 보시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읍면동에서는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주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그 읍면동 소규모 민원 처리 사업비를 분기별로 이렇게 교부를 하고요. 여기에는 그 인구 수하고 그다음에 면적, 관할구역의 면적, 그다음에 이제 집행률을 한 20% 정도 반영을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잘 활용하는 읍면동에는 좀 더 인센티브로 더 주고 그 집행률이 떨어지는 읍면동에는 좀 이렇게 덜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읍면동별 민원 수요하고 민원 처리 건수에 따라 뭐 예산 좀 유연하게 배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36페이지 보면 공무원 징계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굳이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공무원 징계 횟수 및 종류가 나주시와 전라남도에서 차이가 나는 점은 뭐 징계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 문제를 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예. 이제 뭐 지방공무원법이나 뭐 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서 그 기본적으로 5급 이상의 징계는 전라남도에서 하도록 돼 있고 또 6급 이하의 경우에도 중징계 건은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돼 있고요. 경징계 건만 나주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의 그 양정이 굉장히 높은 수위로 이렇게 수치로 보일 뿐이지 사실은 법령에 따라서 중징계, 경징계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다릅니다. 혹시 그 객관적 징계 기준을 좀 우리 나주시하고 전라남도가 다르나요? 아니요,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거기에 따라서 그 징계 양정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읍면동 주민자치 예산 지원이나 공무원 외부 파견 현황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인사 복무 관련 고충 상담 47페이지 보면은
인사 및 복무 관련 고충 상담 운영에 대한 질문인데요. 고충 상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반영률이 50~60%로 다소 낮아서 상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고충 상담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원인과 그 반영 기준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자, 일단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면요, 저는 이거 굉장히 그 높은 반영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승진을 하는데 한 명 승진하면 7배수입니다. 법적으로 7명이 승진을 할 수가 있는데 한 명밖에 못 합니다. 자, 3명이 승진하면 4배수기 때문에 12명 중에 그 3명만 승진을 합니다. 또 그 전보 같은 경우에도요, 아까 주요 부서, 아까 주요 부서의 여성 공무원 비율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요 부서를 이렇게 뭐 총무과나 뭐 기획실이나 뭐 각 주무과, 이렇게 각 국 주무과라든가 이런 부서의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리는 한 2자리인데 6~7명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뭐 이렇게 한 자리가 있는데 3명이 원한다 하면 결국은 2명은 이 인사고충 상담에서 그 못 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높은 반영률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인사 복무 관련 고충 상담이니까 그렇죠. 네. 과장님도 거기에서 포함이 되십니까? 말씀 편하시게 하셔도 돼요. 네, 아유, 또 우리 아무리 행정사무감사지만 명확하게 지금 하고는 있지만 지금 한참 힘든 시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그냥 평상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제가 여쭤본 거고요. 자, 이제 그 주민과의 대화 시장님이 항상 하시죠. 주민과의 대화 운영 및 처리 현황 본 4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총 380건의 주민 건의 사항 중 72건이 처리 불가로 분류되어 있고 해결을 위한 적극적 방안이나 후속 조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처리 불가로 되어 있는 것이 건설과 28건, 교통행정과 17건 등으로 가장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 후에 실질적 반영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리 불가 항목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설명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좀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좀 제안 드립니다. 이건 제가 뭐 질문을 할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시민과의 대화 속에서 그 들어온 민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시장님께 직접 직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부풀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굉장히 또 허탈함 많이 느낍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긴 한데요. 이게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를 했던 게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거 뭐 비율도 사실 완료나 추진 중인 비율이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장기 과제라든가 처리가 불가한 경우는 그 수익을 보는 시민들은 극소수인데 예산은 뭐 굉장히 몇백억이 들어간다든가 몇십억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그 BC로 했을 때도 굉장히 좀 낮고, 또는 법령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대다수인데, 이 공청회나 이렇게 이런 부분을 했을 때 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보다도 오히려 또 이렇게 오히려 부작용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히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꼭 어떤 그 시민 공청회를 통하라는 것은 꼭 공청회만을 통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건의했던 민원 사업이 안 됐으면 그 안 된 이유라든지 사유 같은 경우, 그리고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올해 예산에서는 반영이 어려우나 언제까지는 뭐 준비해 볼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 뭐 저도 이제 뭐 읍면동에서도 근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본청에 뭐 담당 사업 부서의 뭐 팀장이나 직원들이 와서 만나 가지고 현황 설명을 하고 충분히 그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 건의하신 분에게 전부 이렇게 뭐 그분이 이제 납득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당장을 추진하기 어렵고 좀 장기적으로 그 추이를 보면서 뭐 사업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뭐 수긍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현장을 돌아다니고 주민 민원을 듣다 보면 주민이 꼭 물론 주민 민원을 들어서 어떤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겠죠. 네. 그렇다면 더 이상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주민들은 자기 민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기 마음속에 50~60%가 딱 사그라듭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40%에서 해결을 해주면 해소가 되고 해결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시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어떤 시장님이나 우리 또 선출직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향상될 수 있다는 점 일단 민원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조금 이게 제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나주시청 우리 앞에 보면은 아침에 두 분이 나와서 이렇게 지금 콜센터 부분 가지고 1인 시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콜센터의 어떤 업무적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이건 제가 간단히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그분들에 대한 그 임기제 근무 평가를 했는데 그분들 그걸 지금 옳지 않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임기제 근무 평가 혹시 주체는 누굽니까 콜센터에서? 지금 현재 이제 콜센터의 경우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기 평가를 하는 경우는 콜센터의 센터장이 하고요. 임기가 이분들이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근무 시점 평가 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뭐 필요하다면 또 연장을 하는 이런 체계로 운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근무 계약 만료를 앞두고 평가를 하는 거는 1차적으로는 부서장이 하고 2차적으로는 근무 시점 평가위원회에서 그 평가를 하는데 그 두 점수를 합산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뭐 연장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왜 그걸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뭐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 이렇게 10사람이 있으면 다들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7배수 뭐 3배수 그것도 예, 그런 부분. 그런 것도 그렇지만 그 평가를 이렇게 뭐 저희도 이제 그 임기제 공무원이 아니고 뭐 일반 직원들에 대한 근무 성적 평가도 하지만 다들 뭐 내가 어느 정도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렇게 못한다 생각은 없겠지만 그 상급자가 봤을 때는 그 직원들이 잘하는 직원, 더 잘하는 직원, 조금 못하는 직원 이런 직원들이 분명히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오는 차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그 항상 보면은 갑론을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상대는 갑질하고 또 다른 상대는 을지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서로 간의 어떤 갈등 역할인데 우리 시 자체 내에서 꼭 콜센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관련하고 있는 지원 보조하고 있는 위탁 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직원들 간의 갈등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방안을 좀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과장님께서 같이 함께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예.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뭐 법적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는 소리가 있어서 더 이상 여기서 제가 콜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는 아까 과장 김관영 의원님 하셨고 이 공무원 질병휴직 96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질병휴직 사용률 증가 원인 분석과 해결의 어떤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질병휴직의 주된 원인이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우울증이라든지 기타 심리적 문제에 대한 간략한 분석에만 그치고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심리적 건강 문제가 2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는 근무 환경과 업무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무 환경 및 업무의 성격이 공무원들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질병휴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혹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런 정도 분석은 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뭐 그렇지 않다면 네. 관련 조사 및 전문가 분석을 통한 심리적 건강 프로그램이나 뭐 그걸 네. 구체적으로 좀 확대할 방안이 아니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렇게 아까 분석 이렇게 원인 분석 이런 부분은 없지만 뭐 우리 직원 대상으로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뭐 숲속의 치유 과정 운영한다든가 해가지고 그 직원들의 심리적인 그런 안정을 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그 한 가지 제안하자면 모든 부서에서 뭐 정기적인 스트레스 관리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좀 의무적으로 시행해서 공무원들의 정신적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적 휴직 사유에 대한 근본적 접근으로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제안 사항 하고요. 115페이지 국도 12 분담 사업과 반납 예산 관리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사업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국비와 도비의 반납 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각 사업의 예산 반납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을 적게 활용하지 못해서 한 이유도 있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어떤 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 낙찰 차익이라고 뭐 예산 절감액이라든가 낙찰 차익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늦게 해서 뭐 있는 사업별로 그 사안은 다를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여하튼 그 예산 반납 방지를 위해서 정기적인 예산 집행 현황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죠. 네, 진행을 하고 그걸, 있습니다. 그걸 좀 더 강화시키고요.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개선 방안을 좀 더 만들어야 되고, 필요한 경우 사전 사후 감사 및 예산 집행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좀 더 그 모든 부분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국도비 반납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신경을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더 있는데요. 위원장님 시간이 더 되겠습니까? 딱 1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질문 한 가지만 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121페이지 보면은 지방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환수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주민자치 사업의 자부담이 되는데 그 자부담은 다 집행을 했습니까? 예, 자부담 그 비율까지 정산할 때 애초에 이제 보조금 교부 결정할 당시에 보조금과 자부담이 그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정산할 때도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에 맞게 그 집행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비율에 따라서 그 집행 잔액을 뭐 반환을 하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부담을 먼저 하지는 않는가요? 동일 비율로 일반적으로 하고요. 그 이상 자부담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최소한은 동일 비율로 해야 됩니다. 예, 여하튼 뭐 그 자부담 최소 기준을 좀 설정해가지고 보조금 의존성을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보조금을 받는 뭐 단체라든가 뭐 그런 성격에 좀 다르긴 하겠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여하튼 자부담이 미비한 사업은 지원 금액을 일정 비율만큼 좀 축소해서 자부담 책임을 좀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까지 그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제가 준비한 내용의 60%는 했습니다. 나머지 40%는 또 공무원들이 너무 자료에 대한 좀 압박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설문 이 총무과는 추가 질문서도 내지 않겠습니다. 단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시간 나실 때마다 저한테 좀 찾아오셔서 제가 또 혹시 묻고 원하고 하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제가 오늘 이 총무과는 추가 설문으로 해가지고 한 20분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기란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를 40분을 넘게 하신 바람에 공무원이 40분을 넘게 했는데 그걸 감사하는 의원이 그보다 더 못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1시간을 채웠습니다. 여하튼 답변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